오늘 아침 일라디오 15세, 보름, 한 달의 절반.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이만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작심삼일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벌써 5번은 반복을 했을 시간인데 다들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새해 첫날 했던 다짐들 하나씩 잘 지켜나가고 계시죠? 처음 계획했던 대로 빈틈없이 실수 없이 무너지는 일 없이 그렇게 실행해 나간다는 건 사실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고 저는 또 계획을 세우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한 걸음 또 2걸음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365날 가운데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또 한번 기운 내서 힘차게 시작해보죠. 1월 15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새로운 퀴즈 정답과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이죠.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이번 주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들 알려드려요.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뿌리 채소의 대표 작물인 이것. 연필을 깎듯이 채를 썰어서 달콤하게 짭짤하게 조리면 맛있는 반찬이 되기도 하고 또 맛 좋은 김밥 속의 재료가 되기도 하죠. 사료도 마시고요. 당질의 일종인 이눌린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속이 편안해지는 데 도움을 주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아삭한 식감이 좋고 또 특유의 향이 좋아서 샐러드, 잡채, 전골, 튀김에 골고루 쓰이는 식재료인 이것. 무엇보다 쌍떡잎 식물, 초롱꽃목, 국화가에 두해살이 풀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우엉이었습니다. 조금 어렵기도 했죠. 이번 주에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행운의 주인공들 알려드립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는 0890-0034-6939번 세 분께 보내드리고요. 경기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제품인 사과즙은 5619-6630-4040번을 비롯한 7분께, 또 8372-6577번을 비롯한 20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행운의 주인공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확인해 주시고요. 또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선물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얼마 전에 올해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귀농귀촌에 관심을 갖는 도시민들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더불어 이번 주에는 농식품부가 새로운 귀농귀촌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2021년 현재 이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지, 또 실제로 귀농귀촌인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오늘 농업 이야기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책 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결과를 봤는데요. 실제로 이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좀 늘고 있는 건가요? 네, 도시민 응답자 41.4%가 향후 귀농, 귀촌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을 해서 전년보다 6.8%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주요한 이유로는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무엇보다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 사회적 여건이 굉장히 크게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귀농귀촌의 어떤 그 욕구들이 좀 생긴 증가 요인으로 이번에 이런 걸 뽑았고요. 근데 농촌 주민들한테도 또 물어봤거든요. 농촌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니까 만족한다라고 60.9%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년에 42.7%보다 증가를 한 건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래도 도시보다는 농촌이 좀 더 살기가 낫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네, 좀 긍정적인 답변들이었네요. 이 네네. 귀농 귀촌이 갖는 그럼 사회 경제적인 의미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농촌 인구 급감 문제가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특히 최근에는 그 농업 경영 계승은 물론 또 일상적인 아예 영농의 노동력을 조달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여기 일부 농촌 지역은 아예 지역사회의 기본적 유지가 곤란할 정도로 인구가 굉장히 과소화돼 있고 고령화가 심각할 정도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것들이 귀농 귀촌 정책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도시의 일자리도 굉장히 급감한 상태여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나 유럽도 농촌이 다시 젊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떠 있더라고요. 네. 반면에 도시의 문제는 굉장히 날로 심각하죠. 환경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 무엇보다 주택 문제가 있잖아요. 일자리 문제까지. 그래서 좀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도시와 농촌의 어떤 각자의 욕구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농촌 주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도시에는 또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좀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좀 계속 추진되는 정책이죠. 네. 실제 관심은 좀 늘어났다고 하는데 귀농 귀촌 인구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요. 관심은 높아졌지만 어떤가요? 2013년부터 귀농 귀촌인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2013년에는 17,318명 정도가 이 귀농 인구였고 그리고 귀촌 인구로는 19,63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늘어나다가 귀촌 인구로만 보면 2017년엔 거의 50만 명이 육박을 해요. 귀농 인구 같은 경우에는 네. 같이 함께 늘어났는데 그래서 점점점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기점으로 해서 2018년에 이어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귀농인은 농촌 이해 지역, 즉 도시에서 농업으로 농사를 지으러 들어온 사람을 귀농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렇게 그러니까 즉 농촌 지역에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 아파트에 살면서 농사를 지으러 다니면 이것은 귀농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법이 실제의 어떤 삶을 담아내지 못해서 그런 한계가 좀 있고요. 귀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조금만 더 들어가게 되면 저도 귀촌 인구로 이렇게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대하게 이렇게 포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법상 한계들도 지금 계속 지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농촌에는 사람은 필요하고 그래서 꼭 도시에서 왔느냐 아니면 농촌에서 왔느냐를 따지지 말고 어떤 인구의 정책 차원 그리고 지역의 활성화 차원으로 귀농과 귀촌 문제를 좀 봐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실제로 귀촌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난 것도 사실이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네. 근데 지금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좀 네. 줄어들고 있다. 그럼 귀농 귀촌을 좀 포기한 거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인구 이주가 가장 활발한 젊은 층 20대, 30대거든요. 근데 인구 규모 자체가 감소한 것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이 아주 많이 줄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 경제적 이유도 분명합니다. 농식품부가 2019년 귀농 귀촌 실태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귀농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50.5%가 뭘 뽑았냐면 소득의 문제를 뽑았습니다. 그 농사짓기 어렵고 그 지역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 그럼 앞으로도 어떤 이런 소득의 문제라든가 지역의 인프라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귀농이나 귀촌 정책을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귀촌을 한 경우에 다시 이제 도시로 돌아오는 유턴 현상도 많이 일어난다. 이런 기사도 심심치 않게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실제 기존 지역민과 갈등을 겪는 귀농 귀촌인이 거의 한 45%에 달한다라는 그 조사 통계가 있습니다. 네. 특히 말하는 터세라고 얘기하죠.
아무래도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농촌에 유입이 되고 또 아무래도 이주민과 원주민 간 사회적 갈등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는데 어떤 그 주민들 간의 어떤 상호 이해 부족을 많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좀 상충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가치관의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조금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전문가의 지적들이 있는데요. 일단 귀농귀촌인들이 어떤 주민의 교류를 증대시키고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어떤 이렇게 서로 오해를 풀 수 있고 그리고 편견을 갖지 않기 위한 홍보나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2021년도 귀농귀촌 지역 사업 지원 사업안이 발표가 됐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귀농귀촌 정책 방향을 기존에는 뭐 영농 교육, 정보 제공에서 주거, 일자리, 교육, 정보 제공 중심으로 이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농에서 귀촌으로 좀 그 무게 중심이 옮겨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그동안 귀농귀촌인들이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도시로 나가는 이런 이출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담은 그런 결과라고 해서 긍정 평가를 일단 하고요. 네. 현재 지역 자체의 존폐 위기에 있는 농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유입시키는 것이 굉장히 절실하고요. 도시는 또 반면에 너무 사람이 많잖아요. 그동안 어떤 귀농 정책에만 너무 방점이 찍혀서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만 농촌에서 주민으로서 살고 싶은 이 귀촌에 대한 지원 정책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사는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갑자기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렵죠. 네, 귀촌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적응을 해서 다시 농사를 좀 지어보겠다라는 욕망들이 생기면 가장 좋은 형태거든요. 또 농촌의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이 와서 지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귀촌인들은 농사는 짓지를 않고 그냥 이런 농촌 생활 혹은 전원 생활만 즐기러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선입견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관점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굳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다양한 직업과 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충원되는 것은 다양성 면에서도 좋고 활력의 면에서도 굉장히 좋거든요. 또 그리고 농민들도 이제 농사만 짓지 않고 겸업을 하는 경우가 늘기 때문에 좀 서로 이해를 넓히고 기촌 정책으로 이렇게 좀 더 좀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새로운 교제를 해보는 것도 그 마을 주민들로서는 좀 불편하다기보다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올해부터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서 귀농귀촌을 실행하기 전에 농촌에서 좀 장기간 거주를 하면서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생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좀 지역 밀착형 체험을 지원하는 제도가 이전에도 시행이 된 적이 있을까요? 네, 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지금 잠깐 설명드리면 이 귀농귀촌은 희망하지만 농촌 생활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뭐 정보나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담을 받는 사람들에게 최대 6개월 정도 이렇게 임시 거주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연수비를 월 30만 원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것이 이번에 새롭게 입안된 정책인데요. 연수비는 좀 지역별마다 좀 다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손 돕기라든가 영농 실습, 마을 가꾸기, 뭐 지역 간담회에 참여를 한다던가 어떤 선도 농가 견학 등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참여를 하면은 연수비도 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이전에도 분명히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귀농귀촌 종합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상담과 멘토링 그리고 교육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박람회라고 해서 꾸준히 개최를 해서 높은 관심을 받아왔었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런 청년 대상들, 그러니까 40세 미만의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6개월의 현장 실습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또 멘토링이나 컨설팅 등을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만 너무 교육 프로그램이 부실하고 천편일률적이고 이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결국엔 다시 도시로 유턴하는 이유가 소득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인데 실효성 있는 교육과 정책이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새로운 정책이 들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유턴 현상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어려움을 좀 극복을 하려면 귀농귀촌을 한 이후에도 그 해당 지역민으로 잘 이제 융화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높은 응답이 농지, 그리고 주거, 농사 기술 등 어떤 정책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좀 해달라 이런 거였거든요. 네. 즉 생존의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삶의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건데 이에 대한 거는 결국엔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있어야 되죠. 향후 인구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어떤 가치관도 변하고 라이프 스타일도 변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기농 기촌 정책도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농촌 주민들이 살기 좋으면은 귀촌 귀농인들도 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 자체는 좋은 마을, 살기 좋은 마을, 그리고 즐거운 농촌, 행복한 농촌, 이 마을 만들기 정책, 그리고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정책과 함께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전문가들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은 균형귀촌 인구를 늘리는 것 자체가 정책의 목표가 되면 안 될 것 같고 정착하고 잘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그럼 이 균형귀촌 사업이 어떤 방면으로 좀 추진되고 보완이 되어야 될까요? 귀농귀촌은 농업 인력이나 어떤 농촌 인구 정책 차원에서 많이 진행해왔는데 여기에만 국한되지 말고 어떤 농촌의 지역 발전 혹은 개발 정책과 떼어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 방지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농촌이 어떤 살기 좋고 그리고 행복하다라면 주민들도 그리고 기농인들도 함께 행복하고 유출 인구도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지역 여건을 만들려면은 일단은 어떤 다양한 어떤 주택의 공급이라든가 그 난개발을 방지하고 왜냐하면 자연 때문에 가는데 이미 거기가 난개발이 되게 되면 굉장히 매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쾌적한 환경 그리고 경관을 유지하는 이런 어떤 종합적인 환경 정책까지 모두 아우르는 정책이 돼야지 그래서야 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귀농귀촌 정책이 될 겁니다. 네,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군요. 네, 우리 농업을 업시키고 우리 농촌과 농민의 삶을 업시키는 농업 이야기 정은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좋은 아침을 맞는 법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Good morning. Good morning. It's great to stay up late. Good morning.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해가 바뀐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네네. 이게 쉼 없이 흐르는 시간 틈 속에서 오늘도 자연을 한번 만끽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숲으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경남 합천 가야산 국립공원 숲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합천이요. 네, 저희 어머니가 합천에서 태어나셨다고 아, 예. 그러시던데, 네, 왠지 친숙한 고향 같은 곳입니다. 국립공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좀 산을 오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단히 좀 준비를 하고 가셨겠어요? 예, 겨울숲에 갈 때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겨울산은 가는 분들만 주로 가시는데요. 그 길도 없는 겨울산을 한없이 오르는 약조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발 700에서 800m 거의 1000m 높이 이상에 있는 그 참나무에서 자라고 있는 겨우사리를 채취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늘은 이 겨우사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야산 해인사 여기 들어가는 길 옆에 숲이 있는데요. 여기에 참나무들이 많이 있고요. 이 참나무를 올려다보면 이 겨우사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겨우사리는 겨울에 사는 건지 겨우겨우 살아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커다란 다른 나무에 이제 기생을 해서 산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것도 큰 나무의 한참 위쪽에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해발 700m면 이미 높은데 그럼 거기서도 또 높은 나무에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들 중에 독립적으로 생장하지 못하고 다른 식물의 뿌리나 줄기에 붙어서 생활하는 식물을 우리가 기생식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주식물, 그러니까 기생식물의 숙주가 되는 식물의 모든 양분을 빼앗는 완전 기생식물이 있고요. 광합성을 하면서 부족한 물과 양분만을 빼앗는 반기생식물이 있습니다. 또 뿌리에 기생하는 뿌리 기생식물과 줄기에 기생하는 줄기 기생식물이 있는데요. 이 겨우사리는 반기생식물, 줄기
기생식물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처럼 겨우살이는 살아가는 방식이 특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겨우살이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겨우살이는 모든 곳이 다 높은 곳에만 자라지 않고요. 지역 환경에 따라 고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산에 있는 겨우살이가 좋은 이유는 이 높은 산이 천연염이고 또 청정 지역이라서 이 반기생식물인 겨우살이가 자생하기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다른 나무의 뿌리를 받고 자란다니까 뭐 일단 신기하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겨우살이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황금가지인데요. 이건 또 왜 그렇게 부르는 거죠? 예, 겨우살이는 여러 가지 어원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겨우살이를 가장 멋지게 표현하는 게 겨울에도 푸른 빛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겨울에도 푸른 빛을 간직하고 잘 살아가고 있을 때 겨우살이 이게 가장 멋진 말 같고요. 기원전 고대 유럽을 다스렸던 켈트족에 드루이드라는 사제 계급이 있었는데요. 이 드루이드는 우리말로 참나무의 지혜 또는 위대하거나 깊은 지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드루이드는 참나무를 잘 아는 사람들을 일컫는데요. 이것은 참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이를 실제로 잘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만이 금으로 된 낫으로 겨우살이를 채취할 수 있었는데요. 만병통치약으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이처럼 수목 숭배 사상의 대상이었던 겨우살이를 황금가지라고 부른 책이 저술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이 겨우살이를 황금가지로 부르고 있고요. 약초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 황금이니까 좀 비쌀 것 같은데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10kg에 10만 원 정도 하신다고 하고요. 그분들도 역시 겨우살이를 다니면서 황금가지를 채취한다 이렇게 부르고 있었고요. 근데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돈 때문에 겨울산을 헤매는 것은 아니고 진정한 약초꾼은 돈을 캐는 게 아니라 생명을 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겨우살이가 어느 날 국민 약초가 되면서 인기가 치솟았고요. 그래서 무분별한 채취를 넘어 아예 참나무를 벌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겨우살이는 높은 나무 가지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채취가 쉽지 않으니까 벌목을 통해서 겨우살이를 가져가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아니 겨우살이가 기생하는 나무가 오래 자란 나무들인데 그렇게 겨우살이 때문에 벌목을 한다니까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겨우살이는 보니까 되게 색깔이 이렇게 회색빛으로 된 나무들 사이에서 유독 좀 녹색빛이 돌아서 네. 찾기도 쉬울 텐데 벌목까지 할 필요는 절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겨우살이가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우살이는 성장 속도가 아주 느려서 한 해에 가지 한 마디씩 늘려간다고 하고요. 그래서 씨앗이 숙조, 그러니까 기주식물이죠. 참나무 가지에 정착해 첫 가지가 나오기까지 3년이 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볼 수 있는 멀리서 새 둥지 같은 모양의 겨우살이는 대략 30년 정도 자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어린 가지에 기생한 겨우살이는 이 숙주나무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공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겨울에도 광합성을 겨우살이 녹색잎은 자세히 멀지만은 보시면 마주나고요. 두꺼운 가죽질이고 양면에 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빛이 나겠지요. 알파벳 Y자 형태로 자라고요. 이 겨우살이는 어떻게 번식이 이루어지느냐? 겨울에 새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겨우살이 열매는 열매가 투명한 점액질로 돼 있어서 이게 끈적끈적합니다. 그 새들이 겨우살이 열매를 먹다 보면은 이게 자꾸 부리에 붙으니까 이걸 떼내려고 참나무 가지에다 막 부비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레 열매가 다른 데로 이동하면서 붙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겨우살이 열매를 먹게 되면은 이게 또 나중에 배설을 하다 보면 항문에 자꾸 걸린다고 합니다. 끈적끈적하니까. 근데 이걸 떼내려고 새들이 이 나무 저 나무 옮겨다니면서 엉덩이를 자꾸 부비다 보니까 네. 또 다른 가지에서 씨앗이 나무로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새들이 그러니까 겨우살이 번식을 돕는 거네요. 새들도 겨울에는 참 먹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서로에게 이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 사실을 처음 안 사람이 식물학자 린네라고 하는데요. 이 겨우살이가 있는 숲과 겨우살이가 없는 숲은 이 새들 조류 다양성은 물론 생물 다양성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조류와 공진화하는 겨우살이는 숲을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나이가 많은 나무에 겨우살이가 있을 경우 오래되면은 아무래도 그 기생식물이다 보니까 가지 윗부분도 고사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큰 나무가 독차지했던 빛이 아래 키 작은 나무에게도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큰 나무 밑에 있던 작은 나무들 하층 식물이 다양하게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연스레 곤충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지는 숲이 아주 멋진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외국에서는 겨우살이를 생태계 핵심종 그러니까 생물종 다양성을 좌우할 만큼 많은 영향을 미치는 종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겨우살이가 있는 숲을 좀 우리나라에 많이 만들어야 되겠네요. 또 다른 나무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그 해인사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제일 유명한 게 해인사 보면은 그 장경각에 보관되어 있는 팔만대장경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팔만대장을 둘러보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팔만대장의 많은 부분이 3번 나무로 만들어졌다. 그 제가 3번 나무가 어디 있냐니까 팔만대장 장경각 입구에 3번 나무 하나 있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이 팔만대장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3번 나무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재 조직학 전문가인 박상진 씨가 집필한 나무에 새겨진 팔만대장경의 비밀 이 책에 따르면은 이런 것이 조사가 됐는데요. 장경 판전에 봉안된 경판을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 결과 3번 나무가 64%, 돌배나무가 15%, 거제수나무가 9%, 충칭나무가 6%, 고로쇠나무가 3%, 후박나무 2%, 사시나무 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 팔만대장이 고려시대 13세기에 만들어졌는데요. 지금도 잘 보존이 되고 있고 그 원판의 절반 이상이 이제 3번 나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봄 되면은 그 벚나무를 꽃이 되게 많이 화려하게 피는데요. 벚나무 종류도 자세히 보시면 수십 종이 됩니다. 우리가 이 길가에서 공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는 왕벚나무이고요. 그래서 이 왕벚나무와 3번 나무의 다른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왕벚나무는 3월에서 4월에 꽃이 먼저 피고 난 뒤 잎이 나는데 이 백두대간 등 높은 산지에서 잘 자란 3번 나무는 4월에서 5월에 잎이 피면서 동시에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꽃들이 왕벚나무에 비해서 화려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3번 나무는 오래전부터 우리 산하를 지켜왔고요. 팔만대장경을 만들 당시에는 이 나무가 흔했고요. 또 나무 껍질에 가로 숨구멍이 있어 찾기도 되게 쉬웠다고 합니다. 쉬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팔만대장경 재료를 쓰이게 된 거는 이 3번 나무가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무르지도 않은 세포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나무 재질이 아주 균일하기 때문에 글자를 새기는데 아주 알맞았다고 합니다. 네. 현미경으로 그 안을 들여다본 것도 아니셨을 텐데 당시에 그 목판을 새기는데 알맞은 나무를 찾았다는 그 조상들의 지혜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 그 문명사회를 일구는 게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 나무인데요. 우리가 나무에 가장 크게 빚지고 있는 것은 나무들이 없었다면 문자 기록 문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대 유럽에서는 파피루스라는 벽과 여러 해살이 풀을 이용을 했고요. 중국에서는 죽간이라고 해서 대나무에다가 글자를 새겼고요. 인도에서는 다라스라고 해서 종려나무 비슷한 야자수에 속하는 나무의 잎을 사용해서 글자 기록을 남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계를 다 유지하게 해주는 겨우살이도 있고 문화를 풍부하게 해주는 3번 나무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작가님의 방송을 함께 들으시면서 강의 듣는 것 같아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우리도 네, 오늘도 이제 나무를 공부를 하면서 나무에게 좀 고마워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작가님. 예, 맞습니다. 그 나무는 끊임없이 저희한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보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나무가 겨울을 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겨울 여행을 하기 위해 산에 가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만은 나무는 경화 과정, 그러니까 세포 밖으로 물은 내보내고 그 안에 당, 단백질, 산을 농축시켜 영화가 되어도 얼지 않게 합니다. 이 세포 사이에 있는 물은 순수한 상태에서 얼지 않고요. 나무는 이것만으로도 겨울을 충분히 이겨냅니다. 그리고 나무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깨어날 시기를 하늘의 태양이 알려준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겨울을 잘 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서양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로쿠스
에누스라는 말이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 행복한 장소. 그러니까 행복한 장소는 어디를 말하냐면은 숲이 아주 우거진 아름다운 전원을 의미를 하는데요. 추운 겨울 좋아하는 나무를 찾아가 잠시라도 교감을 나누면 이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잘 극복될 거라는 봄 같은 희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는 어떤 나무처럼 살고 싶은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렇게 그 나무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자연과 나무에서 또 한번 배웠습니다. 이제 깨달은 거를 잊지 않고 나무를 지키고 숲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하죠. 예, 어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요. 거리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주간 평균 확진자가 500명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1, 2차 유행 때와 비교하면 아직도 굉장히 많은 수준이다라는 건데요. 오늘 17일에 종료 예정인 수도권 2.5단계 그리고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사실상 연장된 것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방역당국은 3차 유행의 확산세 억제에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업과 관련해서는 일률적인 금지보다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전제 조건에서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을 지금 그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네. 내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열어서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영시 기준 확진자는 524명으로 사흘 연속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완치자도 상당한 후유증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 뉴스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후유증 연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성인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3개월마다 검진과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이제 후유증이 나왔는데 3개월 지난 시점에서는 탈모 그리고 운동 시에 증상이 많았고 6개월에서는 피로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폐기능 저하도 상당히 많이 보였는데 3개월 시점에서는 폐염증이 상당 부분 남아있었고 6개월쯤에는 폐섬유화가 발생을 했다라고 해요. 특히 60세 이상 고령 중증 환자에게 이 폐섬유화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같은 연구는 다른 연구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앞서서 중국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는데 확진자 76%가 1개 이상의 지속적인 증상을 호소를 했는데 근육 약화,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요. 지난해 9월 김신우 경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팀이 완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90% 이상이 1개 이상의 후유증을 호소를 했고 피로감, 집중력 저하, 정신적 후유증, 후각, 미각 손실 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걸리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조심해야 네. 되겠습니다. 더욱. 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20년형을 최종 확정을 했군요. 예. 국정농단 그리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고심인데 20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고법에서도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이제 했는데 이게 그대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마무리가 된 것이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거와는 별도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2년의 형기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제 2017년 4월부터 구속 기소가 돼가지고 3년 9개월째 복역 중이거든요. 그래서 가석방이 없을 경우에는 87세인 2039년에 만기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지금 어제 판결 이후에 사면론으로 시끄러웠는데 민주당은 반성과 사과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 사면을 위해서는 그렇게 밝혔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결단해라라고 압박을 했고요.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헌법 정신의 구현이다, 역사적 교훈을 남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사면 언급은 부적절하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고
다음 주에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마 사면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또한 문 대통령이 건설적 한일 관계 조기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지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강창일 신임 주 일본 대사한테 신임장을 수여를 했는데, 강 대사는 지난해 11월에 내정이 됐는데 2달 만에 이제 일본에서 아그레망이라고 하죠. 외교 사절에 대한 주재국 동의를 받고 지난 8일에 공식 임명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오랜 역사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 안정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인 만큼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일 관계를 조금 경색됐던 한일 관계를 지금 풀어보자라는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한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을 하면서 급속도로 얼어붙었거든요.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는 이제 G1타로 일본을 굉장히 잘 이해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가계대출이 100조 원이 늘었습니다. 부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예,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권 가계대출은 988조 8천억 원인데 1년 전에 비해서 100조 5천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인데요. 한 해 전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얼마나 늘었는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2019년에는 60조 7천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 2020년에는 100조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 이상 한 해 급증을 한 거죠. 왜 이렇게 급증을 했느냐. 일단 집값이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뛰면서 그 여파로 이제 소위 영끌이라고 하죠. 각종 대출을 다 받아서 집을 산 사람도 많고 전세 자금도 오르니까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도 많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증시가 달아오르면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사람도 굉장히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코로나 여파로 이제 생계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생계 자금 대출도 많이 받고 그래서 상당히 이런 이유로 이제 많이 늘었는데 지금 전문가들은 90년대 말 외환위기라든지 이럴 때는 가계부채가 아니라 기업부채로 인해서 한국 경제 위기가 왔는데 지금 상황은 가계부채가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중에 상환 능력을 따져 대출 심사를 하는 등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면서 파장이 일었죠. 예,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동료 직원을 성폭행의 중강강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는데요. 이 재판의 피해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한 전직 서울시장 비서였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제 피해자가 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던 중에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의 사실이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재판의 피의자 정 씨는 이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은 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의 어떤 성추행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밝힌 판결문에서 밝힌 이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의 내역을 보면은 비서에게 야한 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내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가 좋다, 사진 보내달라 이런 문자를 보냈다 이런 것을 이제 적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경찰은 박원순 시장 고소 사건에 대해서 박 시장의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러모로 이제 약간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25일에 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의결이 됐는데 상원에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일단 상원에서는 오는 20일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데 20일 전에는 처리하지 않겠다라는 게 방침이에요. 지금 상원은 지금 공화당에서 사실상 잡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는 처리 안 하고 새 대통령 취임식에 집중하겠다라는 방침인데 하원에서는 앞서서 435석 중에 232명이 찬성을 해가지고 탄핵안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공화당에서도 10명이 찬성을 해서 197명은 반대를 하고 10명이 찬성을 해서 이제 파란이다, 이변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상원에서는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화당 의원 50명 중에서 17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비율로 따지면은 33%가 해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찬성을 할 것이냐가 좀 아직은
좀 미지수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제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미국은 탄핵 정국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한국 뭐는 이를테면 북미 관계 이런 것들은 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서울이 영상 4도로 어제보다 7도 정도 높고요. 또 낮에도 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많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초봄 날씨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가벼운 겉옷을 입으셔도 좋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방에는 그래도 오전에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야생조류의 분변과 폐사체에서도 AI 항원이 잇따라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방역 작업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철새 도래지 주변을 방문하는 일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